강의 다니기 전에는 항상 제가 버릇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머리는 잘 됐는지. 오늘 여러분 만난다고 또 저기 킹 사우나 가고 아침에 면도도 하고, 제가 수염이 많거든요. 면도도 하고 조금 땀 빼갖고 좀 이렇게 피부도 좀 곱게 만들고. 왜냐하면은 오늘도 뭐 1000여 분이 올 거니까 1000분이나 되는 분 앞에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죠. 또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제대가 있어서 다행인데 꼭 확인하는 건 뭐냐,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내가 이거 제일 확인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로 끔찍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아는 후배 신부가 허벅지가 넓은데 자꾸를 이게 안 내리는 건데, 공식선상에서 딱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다리가 굵은 사람들은 그 행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신부 바지에 자꾸 벌어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근데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갔다면, 여러분들 지금 한 1000분 정도 와 계신데 눈은 여기 와 있고 머리는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가 뭐 자기 자신을 알아라, 자기를 껴안아라, 뭐 삶을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지금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무리가 없는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남 앞에 나서면은요, 그건 정말 꼴불견을 볼 수밖에 없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장기 둘 때도 훈수 두는 건 하나도 안 들어. 내가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주위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이 보이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정작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혹상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끝까지 자기가 잘났대. 끝까지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폭삭 망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아마 내 생각에는 중생도 많이 앉아있고 부처도 많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건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는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걸 듣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나의 멘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우리는 꼭 필요해요. 근데 그런 멘토 몇 명이 있어야지 실패하지 않느냐면 3명은 있어야 되네. 적어도 3명.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1명은 위험하고. 그 대표적인 멘토가, 위험한 멘토가 최순실이라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멘토죠. 저는 멘토가 참 많습니다. 저한테 충고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많은데,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멘토는 3명이 있어요. 첫 멘토는 나보다 3살 많은 교수죠. 그래도 꽤 공부한, 유학한 교수예요. 사회복지를 공부한 교수인데, 생태마을에 1년에 2번은 꼭 와요. 그래서 저하고 하룻밤을 자고 가요.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그리고 저는 카톡이라는 걸 안 해요.
카톡이라는 걸 안 해요. 왜 카톡을 안 했냐면 내 멘토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카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카톡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열어보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멘토들이 하지 말래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날 잘 몰라. 근데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신부님은 저한테 좋은 글이 있으면 내가 카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서 내 휴대폰에 보내주세요. 좋은 글, 묵상할 수 있는 글, 이런 것들은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내가 막 한참 막 뜰 때, 지금 뜰 때는 한 2007년 그 전에도 유명한 강사긴 했는데 방송에 뜨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 근데 그 형님이 우리 평창에 와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저는 나를 찾아오는, 우리 평창이 굉장히 멀거든요. 나를 찾아오는 신부들은 항상 안방을 내줘요. 내 손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안방을 내주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황 신부 안방 좀 들어와 봐, 딱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보더니 자, 양복을 걸어놓는다고 내 옷장을 벗었는데 양복이 14벌인가 15벌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14벌이나 양복이 있어야 되느냐. 네가 이제 유명해졌다고 건방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벌이면 되지, 이렇게 많은 양복이 너한테 왜 필요하느냐고. 근데 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멘토가 그런 걸 지적해 줄 때. 그래서 그 양복 다 나눠줬어요. 내 몸에 맞는 사람 찾아서 나눠주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원래 몸이 너무 작아갖고 입으면 다 안 들어가. 그래갖고 좀 허리 같은 거 늘려서도 다 해서 다 우리 직원들, 주위에 있는 우리 직원들 거의 다 나눠줬죠. 늘려서. 근데 내가 다음 해인가 그 다음에 그 신부님 성당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하룻밤을 자는데 안방을 역시 내주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딱 옷을 내가 옷장에 걸으려고 딱 열었는데 정말 전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동복, 하복 딱 2벌 있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나이가 거의 43살, 4살, 나보다 3살 많았으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동복, 하복 딱 2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어느 성당 가서 그 동창 신부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동창 신부도 그런 얘기, 그 동창 신부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홍 신부는 그렇게 하고도 남지. 그러니까 나의 멘토는 그냥 말만 하는 멘토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멘토예요. 사는 멘토. 또한 멘토는 나하고 굉장히 정말로 친한 멘토인데 이 신부님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첫 번째 멘토는 신앙적이었다면 이 신부님은 철학적이에요. 이분이 요즘 나하고 하는 얘기는 50살 먹은 신부들은 대부분이 정신병에 들어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밤을 보내면 30년 동안 그러면은 대개는 멘탈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신부들을 많이 만나도 50살 된 신부 중에 제정신 갖고 사는 신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부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다른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그럼 멘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이 신부님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기가 막히게 그려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하는 말이 사제로 살기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25주년 기념에 전시회를 하면서 그림을 다 팔아갖고 나한테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너 잠비아에 고아원에 나고 왔었거든요. 고아원에 필요한 거 꼭 이걸로 해주라고. 얼마나 좋은 멘토예요. 근데 그 멘토는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오락 프로에는 나가지 말아라. 방송에는 교양 프로에만 나가라. 왜냐하면 교양 뉴스만 나가라. 왜냐하면 신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연예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신부님이 나한테 딱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뭐 방송국에서 30방송국 더 이상해서 토크쇼에 나와달라, 뭐에 나와달라, 그래도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도.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냐면 멘토가 나한테. 예. 근데 제가 아침마당에 5번 나가면서 PD들이 신부님, 우리 이 PD 작가들이 신부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고. 나는 잘 모른다고. 신부님 보면은 충분히 오락 프로에 나가갖고 할 수 있는 자질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안 나가시고 교양 프로하고 뉴스 프로에만 나오시고, 어떻게 나 멘토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간다. 너무너무 좋은 멘토들이 있죠. 제가 곁길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충고해주고 붙잡아주는 멘토들이죠. 또 한 멘토는 나보다 7살 많은 신부인데, 정말로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그 수많은 말을 하는데도 단 한마디도 유익한 말을 하지 않는 신부예요.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신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유익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나이만 먹었지 뭐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위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본명이 베네딕토인데, 저 베네딕토 신부가 우리 황 신부한테 하는 거 보면은 막내 동생이 이뻐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밥 먹다가 김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꼭 한마디 해요. 유명한 신부님이 입술에 김 묻히고 이게 뭐냐고 떼어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코를 풀었는데 이게 코딱지가 이렇게 여기 묻었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손에 얼굴에 대면서 코딱지를 떼어주면서, 이게 유명한 신부님이 코딱지를 얼굴에 묻히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신부님하고 밥 먹는데 같이 밥 먹는 자매가 여기 고춧가루가 껴갖고 웃을 때마다 그냥 빨간 고춧가루가 빡빡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속으로 아유 주책맞게 저렇게 얼굴에 고춧가루 껴있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이러는 사람이랑, 잠깐만 이리 와봐, 그리고 이쑤시개로 고춧가루 떼어주는 사람이랑,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고춧가루 빼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하고 여행도 항상 이 신부님하고 다녀요. 그럼 뭐 반창고 뭐 가방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말만 하면 다 나와. 말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서 강의를 해도 이 성당에 가서 했어요. 이 성당에 성서 강의를 했는데 매번 1000명씩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1000명한테 전부 빵, 우유, 맛있는 거를 다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제가 강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마 이 신부님하고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콩달콩 티격태격 해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도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또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충고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편지도 써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뭐 여러 종류의 편지가 오지만, 그것도 뭐 저는 충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충고의 하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멘토가 몇 명이 있는가, 만약에 지금 멘토가 없다면 오늘 정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은 내 멘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내 멘토로 삼고 싶다고. 시카고에서 이 황량한 이국 생활에서 내가 혹시 잘못되는 길로 간다면 나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 멘토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사람한테 누가 너무 사랑해서
자매님, 요즘 자매님 보니까 좀 옷도 입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해. 헛바람이 든 것 같아. 자매님 좀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사랑해서 그랬는데 멘토라는 걸 지정해 주지 않을 때는 네가 뭔데?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뭐라고 그러듯이 네가 뭔데?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딱 멘토를 정해놨, 당신 나 멘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멘토가 충고해 줄 땐 기분이 안 나빠요.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멘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멘토는 당신이라고. 그러면은 지켜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좋게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1960년대는 전화가, 집에 무슨 전화가 있었죠?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1980년대에 들어가서는 무슨 전화기가 있었냐면 누르는, 번호를 누르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누르는 전화기. 80년대 중반에는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핸드폰이 아니고 무선 전화기. 집에서 전화 받아갖고, 예전에는 전화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다 거실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전화 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1980년대 중반에는 애들한테 전화가 오면 엄마가 전화 받아갖고 침대에 누워있는 딸한테, 아들한테 던져줬어요. 전화 받으라고. 예. 근데 1980년대 후반에는 어떤 전화기가 나왔느냐면은 드디어 모바일 폰이 나왔어요. 휴대폰.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더 총알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003년, 4년에는 무슨 전화기가 나왔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휴대폰하고 스마트폰하고 구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스마트폰하고 휴대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런데 갤럭시 1, 2, 3, 4, 5, 6, 7, 8 플러스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오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제 친구, 신부, 형이 삼성전자, 그야말로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20년 전에 벌써 여기까지 개발이 거의 다 돼 있었대요. 20년 전에. 그때 벌써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까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왜 20년 뒤에 거를 벌써 개발해 놓고 상용화를 시키지 않았느냐? 그 개발해 내갖고 팔아먹는 단계가 있어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돼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죠. 근데 내가 우리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길에서 특히 명동 같은 데 제가 강의가 있어서 나가면은 할머니들이 나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이 길에 걸어 다니니까 라고 시민님 사진 찍자고 한 4분 정도 되는 할머니들이, 그러면은 일단은 휴대폰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뭐 갤럭시 2인지 3인지 노트 1인지 2인지 휴대폰인지 잘은 몰라도 하여튼 전화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럴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찍을 줄 몰라. 일단 찍자고는 그래 놓고 막상 이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나 찍을 줄 몰라.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할머니한테 네가 찍어. 그래도 네가 제일 낫잖아. 그럼 딱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신부님 보세요. 그래갖고 어디를 눌러야 돼? 그랬더니 딱 누르고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뭐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래서 복장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쓸 때 저는 타자기로 썼어요. 타자기로. 제가 그 끄트머리, 타자기 마지막 세대예요. 그런데 딱 신부가 됐는데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이제 뭐 기가 메가 컴퓨터가 나와갖고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3시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의 1000만평 부지에 이코시티를 건설을 해요. 1000만평이면은 여의도 11배. 여의도 11배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어디가 내 땅인 줄 알고 어디에다 건물을 져.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 한 50m, 100m는 측량 기계로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5km, 7km, 8km, 그것도 숲이 꽉 차 있는데 어느 지점에다가 해야 되는지 측량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축 도시공학 교수가 이번에 측량을 어떻게 했느냐면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을 띄워갖고 한국하고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찍고 싶은 지점을 한국에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위도, 경도 지점을 다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해갖고 띄우면은 인공위성하고 드론하고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딱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숲속 200m, 300m 지점에 가면 드론이 꼭대기에서 그 지점을 이렇게 쏴요. 그럼 거기다가 놓으면 이제 거기가 신학교 부지 정 가운데가 되는 거야. 그럼 해나가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요즘은 애들도 태어나면서 이러면서 태어나요. 애들도 이러면서 태어나는데 누구만 안 변하느냐 하면은 내 나이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포들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어.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읽고 시대는 총알같이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은 거예요. 뭐를 가지고 무슨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면 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1970년대 오신 분은 70년대 것만 가지고 와요. 1980년대 개념 가지고 계신 분은 80년대 것만 가지고 와요. 어저께 우리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시카고가 눈이 오면은 딱 차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싹 다 눈 친다며요. 근데 그 자매님이 강원도 평창에는 제설기가 2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강원도도 눈 오기 전에 모든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쳐요. 강원도도. 강원도도 그래요. 그래서 제설차가 밤새 다니면서 염화칼슘 뿌려갖고 제가 강원도 사는데 거의 빙판길을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변화를 이 미국 분들 와서 보면 20년, 30년 정도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이 전혀 개념이 없으셔요. 전혀 개념이 없으셔요. 한국은 어느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막혀요. 그 도로 무슨 데모를 한다든가 뭐를 막히면은 그 차 거기에 이 LED 거기 이렇게 쭉 이름 쭉 글씨 나가는 거 있죠? 거기서 지금 손님은 목적지를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막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리셔서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에 들어가셔서 타고 가시면은 목적지에 도착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찍혀 나와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런데 아직도 한국을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변화는 너무너무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누구만 안 변해? 60대, 70대, 80대만 안 변하고 죽어라고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40년이 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2000년대 얘기를 했어요. 2000년대, 2010년대 로봇 발전 속도, 그럼 2030년, 2040년 정도 되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로봇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 바둑 두는 걸 보니까 인간을 벌써 뛰어넘기 시작을 했죠.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2040년이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거의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왜냐하면은 누구라는 AI 인공지능이 지금 한국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구라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인님 일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음악을 뭘 틀어드릴까요? 아침 기상으로 틀어줘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축축하고 그런데 에어컨 공기 환기 시스템을 해드릴까요? 좀 나가려고 그러면 자가용 지금 한 5분 전에 시동을 걸어 놓으면 아주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벌써 다 대화를 해요. 그럼 말하면 다 알아서 해요. 음악도 틀어주고 밥도 눌러주고 음식도 다 준비해주고, 이 기본적인 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 개발이 돼 있어요. 있어요. 이미 돼 있어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골치 아픈 여자랑 뭐 눈치 봐가면서 오늘 밤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래가면서 그래요. 안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다 되고 문제 해결 다 해주는 로봇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로봇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감정을 느끼면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고 싶어요. 로봇을 해도. 그래갖고 나한테 신부님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로봇을 세례를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네가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줄 거야? 그럼 얘가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그리고 그런 세상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제가 막 나오기 전에 뭘 잠깐 자료를 봤는데 로봇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갔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세상은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문화 자체가. 따라갈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선 살고 있고, 그 뭐 얘기는 해야 되는데 아는 건 1960년대, 70년대 정보밖에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공자님이 73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공자님은 엄마가 14살, 아버지가 79살에 공자님이 나요. 공자님 아버지 빨리 죽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맨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갖고 똥찌기도 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끝까지 묵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끝까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말할 정도로 끝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신, 특히 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내 주 고객층이 6, 7, 8, 90대예요. 근데 내가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고 500만 원만 남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 데 있구나. 그리고 여기 이
대한민국에도 요즘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정치적인 갈등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지금 2분기 수출이 16%예요. OECD 국가 중에 수출 1위예요. OECD. 대한민국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날이에요. 수출이 지금 16% 증가하고 있고 아마 올해 다시 1조 달러로 진입할 거예요. 수출입 1조 달러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10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페인보다도 더 잘 사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스페인, 이탈리아가 우리 지금 밑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경쟁력도 좋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정도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근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은 미국에 와서 보면 곧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곧 전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전쟁이 터졌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한국에 안 들어가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려면은 미국 책을 50권을 읽든 한국 책을 50권을 읽든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려면은 50권은 읽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50권 정도 읽지 않고 거의 한 권도 안 읽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세운다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아집이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권합니다. 책을 좌측 것도 하나 읽어보고 우측 것도 하나 읽어보고 방송도 우측 것도 한번 보고 좌측 것도 한번 보고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세 사람의 강의를 꼭 들으세요. 첫 번째,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세요. 이분은 서울대학에 나왔는데 제가 이건 적으셔도 돼요.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세요.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이 교수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고, 일본고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의를 잘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KBS PD들이 얘기를 해요. 네, KBS PD들이 신부님,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면은 아침마당이 총 62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원하는 시간이 57분이에요. 강의를 처음 출연을 할 때 막 난리가 났어요.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앞에 계속, 그 다음 앞에 계속 그 강의 그거를 막 넘기고 까먹을까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띄우면 정신 사나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심지어 원고 안 봐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57분에 딱 끝냈는데 그 KBS 모든 사람들이 다 방송을 다 봐요. 그 안에 내가 아침마당 생방송할 때 저런 신부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57분에 정확하게 매듭을 딱 끝내준 건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하는 사람이 한명기 교수예요. 이분은 좀 사학과 교수기 때문에 나하고 좀 대중성에서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그냥 정책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력, 역사적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좀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식견을 넓히면은 드립다 머리 대고 핏대 대고 싸우고 다신 너하고 얘기 안 한다 이런 그냥 뭐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는데 한 10마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너하고 얘기 안 한다. 아는 게 있어야지 많이 말을 하지. 그래서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려대학의 장하성 교수. 이 교수는 경제학과 교수예요. 이 교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교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사내 유보금이 얼마냐면 700조예요. 근데 이 지금 대기업이 700조를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다시 재투자도 하지 않고 뭘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IMF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장하성 교수의 이야기는 그래서 세금으로 뺏어와서 누구한테 혜택을 줘야 되냐면 대학생들 무상교육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은 대학생들 무상교육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무상교육 시킵니다. 유럽은 우리 신부들이 대부분이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하면 다 유럽으로 유학을 가요. 왜 유럽으로 유학을 가느냐 하면 학비를 안 내니까. 기숙사비만 내면 되니까. 근데 기숙사비는 아무 문제가 없어. 수녀원에 가서 미사만 해주면 다 해결돼.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신부 열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 한 명이 미국으로 와요. 근데 난 주교님한테 가갖고 10명 중에 5명은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도. 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느냐면 모든 학문의 주도권은 지금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유럽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모든 정보가 영어로 쏟아져 나오는데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신부는 새로운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걸음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한국의 모든 문화, 정치, 종교를 이끌어 나가려면 어디로 보내? 미국으로 보내라. 돈이 들더라도. 근데 미국으로 못 보내요. 학비가 너무 비싸거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장하성 교수의 논리는 그런 논리입니다. 무상교육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왜 대학생들을 무상교육을 시키느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니까. 국가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돈을 못 뺏어와요. 왜 대기업의 돈을 못 뺏어오느냐 하면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대기업하고 결탁하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돈을 감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하성 교수는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미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의 할머니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번 하반기부터 치매 할머니들 90% 치료비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똑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 기초 노령연금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런데 내년부터인가 67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대상자 선별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67만 원으로 올라가요. 뭐 이건 제가 수없이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가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대부분의 기초 노령연금이 70에서 90만 원으로 시작하거든요. 미국도 90만 원이죠. 900달러, 700에서 800, 900달러죠. 그게 이제 가장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또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는 의료 혜택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서울대학의 최인철 교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서울대 이 교수 강의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최인철 교수는 행복학 강의를 하는 교수예요. 이 최인철 교수의 요지는 행복하려면 여행을 다녀라. 근데 누구 말을 빌리느냐면 이 교수가 서울대학 행복학 연구소 소장인데
소크라테스, 공자, 심지어 석가모니, 뭐 예수님, 사회 심리학자, 철학자,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인생에 와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다니라는 거예요. 왜 여행을 다녀야 되냐면 죽을 때 기억나는 건 여행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면은 죽을 때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 일하려고 왔나? 그리고 죽는데요. 근데 뭔가 좀 시간을 쪼개서 억지로 힘들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뭐 하나 더 나가면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은 더 높은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뭐 어쨌거나 1등 국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누는 차원 높은 게 있는 거죠. 그 나누는 건 좀 있는 사람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우리들은 인생을 돌아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추억이 있어야 돼. 추억. 만약에 추억이 없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지, 이과수 폭포를 갔다 왔지, 우리 애들하고 여름에 캠핑을 갔다 왔지, 이거 생각나지 다른 건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떠나세요. 나중에는 없어. 떠나려면 언제 떠나? 지금 떠나세요. 지금. 젊은 시절의 성장이 외적인 것, 기능적인 것에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포용력이 있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는 나이가 주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성장은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멘토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세대 간의 교류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로부터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배우고 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통해 자극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육, 승진.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면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인생의 큰 산들을 넘어온 지금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답해 볼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성공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으며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은 그 자체로 엄청난 보물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실패, 가정에서의 기쁨과 아픔, 친구들과의 우정과 이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굴곡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이지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이런 지혜는 젊은 시절에는 얻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힘, 갈등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 사람을 보는 안목과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이 선물해준 귀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실패와 좌절을 통해 배운 것들은 더욱 소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하면 절망했지만 이제는 실패조차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의 실패,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건강상의 문제들. 그 당시에는 견디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의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계절을 모두 경험해본 우리는 변화의 소중함을 압니다. 봄의 설렘, 여름의 열정, 가을의 성숙, 겨울의 성찰. 이 인생도 이와 같은 계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생각과 습관에 갇히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인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생기고 자신의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멘토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멘토는 꼭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성인이 된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손자, 손녀가 순수한 마음으로 건네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멘토와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받는 동시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직장 후배에게는 업무 경험을, 자녀에게는 부모로서의 지혜를, 손자, 손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더 큰 행운은 우리 자신이 좋은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차, 넓은 집, 비싼 옷, 최신 전자제품.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증거이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며 때로는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비싸게라는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집은 더 넓어야 하고, 차는 더 좋아야 하고, 옷은 더 멋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때로는 무리를 해서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주는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몇 주면 사라지고 새 옷을 입었을 때의 만족감도 금세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의 뿌듯함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싼 차는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려웠고 넓은 집은 청소하기 힘들었으며 많은 옷들은 정작 입을 일이 없어서 옷장 속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소유가 주는 기쁨보다는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여행에서의 작은 에피소드들, 친구들과 나누었던 깊은 대화 한마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꼈던 설렘과 성취감, 도전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면서 얻은 자신감, 이런 경험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 진짜 보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십 년 전에 샀던 비싼 시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시계를 차고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하루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멋진 정장은 옷장에서 색이 바랬지만 그 정장을 입고 참석했던 딸의 졸업식에서 느꼈던 감동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사합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정말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짐을 줄여가면서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덜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은퇴 후에 시작한 새로운 취미는 그 자체로 큰 기쁨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배우기, 이런 것들은 나이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시험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색깔의 아름다움,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서 흘러나오는 선율의 감동,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하는 뿌듯함, 새로운 요리법을 터득해서 가족들에게 대접하는 기쁨.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의 여행은 바빴습니다.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곳을 돌아보려고 하다 보니 정작 그 곳의 진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진 찍기에만 바쁘고 다음 일정에 쫓겨서 여유롭게 감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깊이 있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말로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현지 시장을 구경하고 작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 이런 여행에서 얻는 기쁨은 젊은 시절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험을 위해, 취업을 위해, 승진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 의식,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 이런 것들이 배움의 순수한 즐거움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재미있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배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기쁨,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깨달음, 철학이나 종교를 탐구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 이런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평생교육 기관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만나는 동년배 학우들과의 교류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과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젊은 시절의 경쟁적인 관계와는 다른 더 따뜻하고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도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기쁨이 반감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 때 배가 됩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들과 나누고 새로 배운 지식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과 에너지는 우리에게도 큰 자극이 됩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고 나눔입니다. 이제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이해와 나눔이 결합된 성숙한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을 넘어서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을 동반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행복은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도 잘 모르겠고 나누어 줄 만한 것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받기에 바빴고 채우기에 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이 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을 켜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그들의 궁금증을 통해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업무 경험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큰 보람입니다. 내가 실수했던 부분을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터득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그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자신의 성공을 이뤘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줍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인생의 추억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이 시기만의 특별한 행복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바빠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공감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온 동지애를 느끼며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함께 계획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시니어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활동,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 참여,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계속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의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멘토이자 멘티로서, 가르치는 사람이자 배우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외적인 성장에서 내적인 성장으로, 개인적인 성취에서 사회적인 기여로 그 초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장이 외적인 것, 기능적인 것에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포용력이 있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는 나이가 주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성장은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멘토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세대 간의 교류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로부터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배우고 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통해 자극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단순한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교감입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수하게 즐길 수 있으니 더 좋은 조건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시도해보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는 것,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성장, 혼자만의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내가 읽은 좋은 책을 친구에게 추천하고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들과 나누며 새로 배운 요리법으로 이웃을 초대하는 것.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이 중요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성공은 제로섬 게임처럼 여겨졌고 남이 잘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못하게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어려웠고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관계는 가족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나 권위자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면 기꺼이 도와주되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 이런 균형 잡힌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입니다. 자신을 알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이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달려가느라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음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것, 오후에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는 것, 저녁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모두 소중한 행복의 재료가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자기 성찰과 나눔으로 채워가신다면 분명히 젊은 시절보다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꾸어가는 당신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울림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눈부시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